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 있잖아. 그거 전부 내 통장으로 넣어.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년 만기인 적금도 있다고 그랬지. 그것도 그냥 깨서 나한테 놓고. 만기가 1년 남았는데 그걸 왜 깨? 아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옮겨 놓자는 거지. 그러니까 뭘 혹시 모르는데? 설마 당신 나 죽을까 봐 그거 대비하자는 거야? 죽을까봐 그렇다기보다는 나중에 번거로운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게 아니면 적금을 왜 깨? 아니, 당신 암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년 만기 적금도 깨버리자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성윤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아프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진작에 건강관리 잘할 걸 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진작에 남편과 갈라설 걸 하고 말이죠. 이기적인 남편이라는 것은 신혼 때부터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사람을 괴롭게 했죠. 아무리 그런 남편이라도 아내가 아프면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는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닌데 혹시나 번거로워질 수 있다며 성 씨의 앞으로 된 예금을 본인의 앞으로 옮기라는 남편. 기가 차서 화낼 의지도 생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성 씨의 속을 썩힌 일들도 하나하나 떠올리자면 열흘 밤낮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애정이나 걱정도 전혀 없고 끝까지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남편을 성 씨도 더 이상 배우자라는 이름 하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위해 밥 한 끼도 차리고 싶지 않았고 노후 준비한다며 고군분투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병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혼자 눈 감는 게 마음 편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성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성 씨의 딸이 30이 넘을 때까지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오히려 성 씨는 반겼습니다. 남편은 딸을 노처녀라고 했지만 성 씨는 좀 더 나이 들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성 씨는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땐 참 순진했던 탓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정이 떨어졌을 때도 이혼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서는 애들을 키우느라 참았고 더 나이 들자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싶어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이죠. 붙어 살다 보면 좋은 면만 볼 수는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세상에 배우자에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성 씨의 남편은 유별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들마저 대학생이 되자마자 나가서 살았죠. 그러자 남편의 예민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성 씨 혼자 견뎌야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괴로운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나중에는 거의 체념하기에 이르렀죠.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1인 병실에 사흘 입원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내 말이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면적은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까는 똑같다면서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확실히 우리 병실이 더 작은데. 그러면 돈을 덜 받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요. 면적대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서요. 더 넓은 데는 더 비싸다고. 아까 그쪽 입으로 말했잖아요.
입원해 있던 병실 앞에서 간호사와 싸우던 남편. 이유는 성 씨가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옆 병실보다 작은데 금액은 왜 똑같냐며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줄자까지 가져와 면적을 재려는 남편을 성 씨가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보호자 또 왜 저래? 몰라. 진짜 간호사 못해 먹겠다. 병원에서는 진상이 아니라 미친놈 취급을 받았는데 본인만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 씨가 자신을 말렸다고 거기에 기분이 상해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일주일간은 성 씨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 남편의 성격에 놀랐습니다. 그전에도 예민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아나무인일 줄은 몰랐죠. 병원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소리치며 따지던 남편의 모습이 나중에도 종종 생각이 났습니다. 막 아이를 낳은 몸으로 혼자서 몸조리하고 아이 돌보는 게 안쓰럽지도 않았는지 자신을 편들지 않고 말렸다며 말도 안 하고 냉기 풍기는 남편을 보고 성 씨도 이혼을 떠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실제로 실행할 용기는 결코 없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당시에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 많은 직원들이 실직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성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떡하냐 이제. 다시 일 구해봐야지. 안 구해지는 걸 어떻게 해. 최악의 경우엔 어디서 꾹이라도 해야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좀 여쭤보면 안 될까? 우리 엄마? 남편이 일을 안 한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어 돈을 융통해야겠다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성 씨의 친정에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자존심이 있어 시집에는 아직 실직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으면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성 씨도 남편에게 그러면 시어머니에게 부탁해보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도 성 씨의 친정에서 훨씬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 씨는 그 말은 꾹 집어삼켰습니다. 양가에 부탁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어김없이 목적 없는 외출을 한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 빌리지 않고 지금처럼 있어도 아직 반년은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당신 다시 직장 찾을 때까지 아끼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렇게 보내고 그날 밤에 성 씨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마 부부 생활 중 손에 꼽힐 정도로 크게 싸운 듯 했습니다. 회사 잘렸다고 눈치 줘? 돈 안 버니까 돈 쓰고 다니지 말란 소리야? 얼른 취직하라고 그렇게 싸가지 없이 메시지를 보내냐? 뭐? 노력하라고. 누군 뭐 노력 안 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고 한 소리지. 6개월 안에 직장 들어가라고 보낸 거잖아, 지금. 말투는 그게 뭐야? 말투가 왜? 싸가지가 없잖아. 싸가지가. 남편의 말에 성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메시지를 남편이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 씨는 나름대로 애정을 담아 보낸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위로하고자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싸가지라는 단어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남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성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혼자 오해해서는 혼자 열불을 내며 성 씨를 괴롭게 했죠. 그 이후로도 반년 동안 더 집에서 놀던 남편은 여윳돈이 사라졌을 때쯤 다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직한 지 1년 만이었고 그동안 성 씨는 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짜증까지 받아내느라
스트레스로 위험을 달고 살아야 했죠. 결국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은 두고두고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며 성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성 씨는 무얼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남편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덜해야 하는데 남편은 더했습니다. 성 씨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고 화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집요하게 따지고 들며 대답을 한마디라도 잘못하는 날에는 난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성 씨는 젊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그냥 참고 살게 됐습니다. 되도록 남편과는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으며 말이죠. 한 번은 웃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7, 8년 전 일이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창피한 일이었죠. 으악! 이게 뭐야? 왜 그래? 저녁을 먹고 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는데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이 벼랑간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부엌에 있던 성 씨가 나가보자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골치 아픈 듯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보는 남편을 의아하게 쳐다보는데 남편의 입에선 육두문자까지 흘러나왔죠. 뭘 잘못 보냈어? 이미 보낸 거 취소 어떻게 해? 얼른. 뭘? 누구한테? 옆으로 가서 슬쩍 화면을 봤는데 남편이 화들짝 휴대폰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크게 떠있던 사진은 이미 보고 말았죠. 그게 무슨 사진이야, 도대체? 뭐가? 그 사진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건데? 그러자 남편은 민망한 줄은 아는지 헛기침을 했습니다. 웬 속옷만 입은 젊은 여자 사진을 크게 띄워놓았는데 그걸 직장 동료에게 보낸다는 걸 실수로 사촌에게 보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잘 연락하지도 않는 사촌 누이였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촌 누이는 메시지를 본 상태였는데 당연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 씨의 머리도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애초에 직장 동료와 왜 그런 사진을 주고 받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 왜 보내 도대체? 아,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만한 딸이 있는 남자가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자 남편의 인상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자신도 창피한 줄은 아는지 평소보다도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잘못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성 씨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체면이 어쩌고 하는 말을 자주 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런 사진을 주고받는 건 체면이 서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걸 보내면서 희희낙낙했을 남편을 상상하니 어쩐지 징그럽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먹고 그러고 싶을까? 성 씨도 못 참고 한마디 덧붙이자 남편이 폭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사진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뭘 잘못 눌러 실수로 보냈다는 변명과 함께 여자가 남편을 우습게 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열이 받았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성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투는 날이면 늘 이렇게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꼭 다음 날이 주말일 때만 그랬습니다. 어쩌면 화가 났다는 핑계로 나가서 실컷 놀다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계속 전화도 하고 나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시집에까지 연락해서 행방을 찾아보곤 했지만 이제는 성 씨도 그러려니 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가버리는 게
잔소리 듣지 않고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엔 낮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찜질방에 갔다. 회사 사람 누구랑 있었다 하고 둘러대는데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회사 사람이라는 게 야한 사진을 주고받는 그 직장 동료인지도 몰랐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남편과 그렇게 친밀한지는 모르겠고 실존 인물인지조차 모르겠지만 둘 다 추잡한 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직원이 둘이나 있는 회사가 딱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장이라도 다니던 때가 나왔습니다. 성 씨의 남편은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뒤로는 다른 이유로 더 골치가 아팠습니다. 여보, 가스 밸브를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서 당신이 좀 잠가줘. 성 씨는 출근한 뒤 든 생각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듣기 전에 시끌시끌한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집 아니야. 어디야? 골프 치러 왔지. 오늘도? 어제는 당구. 당신이 퇴근하고 가서 잠가. 아,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 그렇게 늦게 들어가게. 한잔하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끊어진 전화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매일 쏘다녔습니다. 골프며 당구며 취미도 참 많았습니다. 처음 1년간은 그래도 정년까지 고생을 했으니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노후 생각을 하면 앞으로 50년은 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 남자가 퇴직해서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 여자는 뭐 할 일 많지만. 성씨 생각엔 눈이 높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가진 걸로 살면 되지. 왜 바가지를 긁고 그래? 남편의 말만 들으면 노후 걱정이 전혀 없는 집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이야 있었지만 그걸로 30년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성 씨는 힘 닿는 데까지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의였는데 남편은 반대였습니다. 퇴직했으면 그걸로 끝이고 뭘 해보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말이죠. 자식들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였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성 씨의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오는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남편은 그런 건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했으면 했지. 체면 상하게 100만 원 벌러 알바라도 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년 내내 놀고 먹었습니다. 생활비는 성 씨가 벌어온 돈으로 썼지만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로 모든 돈을 충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벌어놔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젊은데 70까지는 무슨 일이든 하지. 아니, 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을 이렇게 갈구는 거야? 내가 쉬는 게 그렇게 눈꼴 시렵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상의 좀 하자는 거지. 있는 거나 아껴서 잘 살 생각을 해. 그러면서 지인들 부탁으로 보험이나 잔뜩 들어오는 남편. 또다시 돈 쓰러 골프 가방을 챙겨나가는 남편에게 무슨 정이 생기겠나 싶었습니다. 성 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건 언제나 성 씨뿐인 것 같았습니다. 고집은 어찌나 센지 아무리 성 씨가 의견을 말해도 설득해 보려 해도 한번 정한 일은 쉽게 바꾸지 않았죠. 그렇다면 남편의 말처럼 있는 거 아껴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걸 망치는 것 또한 남편이었습니다. 1년 전 퇴직하고 딱 1년이 됐을 땐 받은 퇴직금 절반을 주식 투자로 날려먹었습니다. 그나마 성 씨가 중내산에 난리를 쳐서 절반이라도 건진 것이었습니다. 같이 투자했다던 직장 동료들은 죄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나중에 듣고는 몰래 안도하던 남편도 보았죠. 당신이 하도 돈 벌어오라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에도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이뤄놓고는 그런 말을 해. 누가 들으면 돈 벌어오라고 닭다리라도 하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여태 가만히 있을 남편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저 잘한 것은 자신 덕이고 못한 것은 전부 성씨 탓이었습니다. 잃은 돈 때문에 속상해하는 성씨를 남편은 못 견뎌 했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더 화를 내고 날카롭게 구는 것이었죠. 성씨가 하는 일은 정년이 없어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그걸 믿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씨는 혼자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밤에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 연금도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한들 그걸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러니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금 좀 줘봐. 당신 카드 있잖아. 아, 골프채를 사야 되는데. 아는 사람한테 현금으로 사기로 했어. 그래야 좀 더 싸. 성 씨는 남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식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돈 관리를 성 씨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진작에 말없이 사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성 씨의 표정이 굳어지자 남편의 표정도 안 좋아졌습니다. 왜 또? 일 안 하는 사람은 골프채도 사면 안 돼? 또 시작된 억지에 성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돈 안 벌으면 취미생활도 못 해? 당신은 도대체가 뭐가 문제야? 평생 고생해서 일하고 이제는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평생 같이 고생한 성 씨는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성 씨의 태도가 어쩌네 저쩌네 하며 열을 내는 통에 성 씨는 남편에게 돈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날 며칠 사람을 들들 볶을 텐데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도 화가 안 풀렸는지 애들한테 전화해서 성 씨의 흉을 1시간 동안 받습니다. 이러니 어지간하면 남편 심기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쪼잔하냐면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또 끄집어내서 사람의 정신을 나가버리게 하곤 했습니다. 얼마 뒤 성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딸까지 모여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겹살로 4인분 시킬게요. 그래. 고깃집에 가서 주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직원이 고기를 주고 갔습니다. 아들이 고기를 집게로 집어 불판에 올리려고 하자 남편이 제지했습니다. 기다려봐. 이게 뭐야? 왜요? 무슨 고기에 이렇게 비계가 많어? 오겹살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겹살이든 육겹살이든 이게 맞냐?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 아줌마. 갑자기 직원을 부르는 남편 때문에 성 씨와 아들, 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성 씨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고기 같았습니다. 여기 고기 좀 바꿔줘요. 고기를 먹으라는 거야? 비계를 먹으라는 거야? 그러자 직원은 고기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별말 없이 바꿔준다기에 성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생일에 밥 먹으러 와서 괜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가져온 접시를 아들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남편이 재차 직원을 불러서 바꿔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직원도 기분이 나쁜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없이 고기를 바꿔왔습니다. 이거 봐. 이거 처음 갖고 왔을 때보다 양이 줄었네. 비슷한 거 같은데. 직원이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자 성 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표정이 험악해졌죠. 결국엔 저울이 있는 곳까지 접시를 가지고 가서 무게를 재보고 나서야 고기를 먹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식사 내내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해서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고 아들, 딸 표정도 과히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화가 난 것은 남편이었는데 집에 오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아까 표정이 그게 뭐야? 내 표정이 왜? 당신도 거기서 한마디 거들지는 못할 망정. 왜 인상을 구기고 있어? 뭐 쪽팔리기라도 해? 당연했습니다. 1g이라도 부족하면 신고를 한 해 만에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창피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참았던 화를 집에 와서 터뜨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돈돈거리면서 남편이 돈 몇 푼에 우습게 됐는데 그걸 편도 안 들어줘? 돈 몇 푼에 스스로 우습게 만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였고 실제로 저울에 재보았을 때 정량보다 5g 정도 많기까지 했습니다. 억울해하던 사장님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남편은 그것마저도 성 씨의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가지고 시비 걸듯이 화를 내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성 씨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잊은 지 오래인 듯 했고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신경 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런 사람과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정이 떨어지다 못해 정말로 같이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 씨는 몇 달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 후 예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몇 번 하며 고생을 했죠. 자꾸 살이 빠지네. 많이들 그렇대. 완전 병자 같아. 많이 좀 먹어. 잘 안 들어가. 힘없이 중얼거리는 말에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항암을 하는 동안에는 자주 있는 증세라고 했습니다. 속이 좋지 않고 입맛이 없어서 자꾸만 살이 빠져 앙상했습니다. 그래도 항암이 끝나면 괜찮아진다고들 하니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성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 있잖아. 그거 전부 내 통장으로 넣어.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리고 내년 만기인 적금도 있다고 그랬지.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그냥 깨서 나한테 넣고. 만기가 1년 남았는데 그걸 왜 깨? 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르니 돈을 다 자기 통장으로 넣으라는 남편의 황당한 말에 되묻자 남편이 대꾸했습니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미리 옮겨놓자는 거지. 그러니까 뭘 혹시 모르는데? 그렇게 묻고 잠시 생각하자 불현듯 떠오르는 이유가 있었죠. 설마 당신 나 죽을까봐 그거 대비하자는 거야? 죽을까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나중에 번거로운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게 아니면 적금을 왜 깨? 아니? 당신 암에 걸린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적금도 깨버리자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섭섭하다는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의 미운정까지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기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초기에다가 수술도 잘 됐습니다. 항암 잘 받고 있는 아내가 죽을 것을 염려해 돈을 옮겨 놓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사람인 이상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 죽으라고 물 떠다 놓고 빌지 그래. 실제로 아무리 고사를 지낸다고 한들 성 씨가 죽을 확률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성 씨가 암에 걸린 것도 다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사람을 못 살게 굴었으니 병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경에 처하자 본색을 드러내는 듯한 남편이 증오스러웠습니다. 아니, 본색은 진작에 드러났는데 그걸 묵인하고 살아온 성 씨의 탓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제 살 길은 아는 법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으니 병이 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병나게 한 사람과 계속 살아간다면 그건 더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아예 이혼을 하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부인이랑 사는 거 고역일 거 아니야? 당신 힘들게 안 할게. 이만 갈라서자. 뭐, 거기까지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남편 때문에 병든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 탓하기만 하는 이런 사이를 지속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이혼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는지 거부를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하지만 더 이상은 성 씨가 싫었습니다. 나는 마음 정했어. 이혼이 장난이야? 그냥 하루아침에 정하면 되는 거야. 30년 동안 마음 먹은 거면 해도 되는 거고. 말장난해? 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 황혼 이혼하는 사람들 못 봤어? 당신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야? 평생 돈 벌어다 줬더니 나이 드니까 이렇게 버려? 버리긴 누가 먼저 버려? 버린 건 당신이지. 내가 그래. 나 죽기도 전에 당신이 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이쯤에서 끝내자. 아프더니 머리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머리까지 전이 됐나 보지. 당신은 그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산다는 거야? 내 몸이 뭐? 항암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당신보다도 건강해질 거야. 열심히 회복해서 혼자서 노후 탄탄히 마련해 살아갈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모처럼 누그러진 투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성 씨였습니다.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기에 성 씨는 일주일 뒤에 짐을 싸서 나와버렸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다시 그놈의 골프를 치러 가서 얼씨구나 했죠. 그리고 전화에선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정리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살면 항암을 안 해도 살 것 같았습니다. 방을 얻어서 나간 성 씨는 남편에게 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흐르자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를 차단하니 자식들을 통해서 연락이 왔지만 그래도 성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항암을 마친 성 씨는 완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느끼기에도 건강을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운동도 꾸준하게 했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잘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에게 주고 모아둔 돈은 성씨가 갖겠다고 했는데 집만 가지고 남편이 살아갈 수가 없었죠. 노는 것도 누군가 뒷바라지를 해줘야 노는 거지. 천년만년 마냥 그러고 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결혼이라도 하겠냐고. 어느 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 남편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자식들은 여태 같이 산게 용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결혼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한 것이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씨는 좀 더 마음 편히 내 살 길이나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살고 늘 참기만 하다가 속에 병이 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만큼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 회사 친구인지 누구인지 같이 예쁜 여자들 사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 적어도 외롭진 않겠네. 뭐,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지금은 서류상으로도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건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했고 화해하자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가면서 했죠. 하지만 애초에 싸운 게 아니기 때문에 화해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30년 동안 같이 살던 남녀가 다시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씨는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빨리 돌아가시라고 했어? 뭐?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해? 난들 알아?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 할 사람으로 보여? 어쨌거나 정확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오해할 만한 말은 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맨날 죽어야지 하시는데 왜 그랬어? 내일부터 밥도 안 드시겠다고 그래.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비슷한 말도 한 적 없어. 점심에도 쌀 아깝다고 밥도 조금 드시라고 했다며. 뭐? 당신은 그 말을 믿어? 그러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전혀 없는 말을 하시겠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최문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곧 70을 앞두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93세였습니다. 최 씨도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는데 아직까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효부라고 생각하겠지만 최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웠습니다. 인간성을, 나의 밑바닥을 매일, 매 순간 시험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합가할 때 모질게 내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도 후회했습니다. 당시에 더 격하게 저항했어야 했는데 하고 말이죠. 마음이 약했던 탓에 시간을 되돌려도 달리 선택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젊었을 때부터도 좋았던 기억이 없는데 나이 들어 왜 나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나 괴롭기도 했죠. 최 씨도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떠맡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였는데 남동생이나 여동생 중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늘 동서나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거의 철천지원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 곳 없는 시어머니를 최 씨 부부가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그렇게 최 씨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리버리했던 자신도 문제였지만 우유부단하고 심약했던 남편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올 거지? 네? 이번 주말이요? 그래. 와야지. 이번에 작은 집 식구들 온다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어? 아, 네. 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근데 병찬 씨가 이번 주말에는 바쁘다고 해서요. 그러면 너라도 와야 할 거 아냐? 무심히 하는 말에 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그날 이후로 거의 매주 1시간 반 거리의 시집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동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맏며느리를 언제든지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눌려 최 씨 또한 군말 없이 부름에 응했습니다. 심정은 괴로웠는데 말이죠. 여기 우리 맏며느리. 아이고, 야무지게 생겼네. 야무지긴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하나 가르쳐야 해. 그럼 뭐하러 불렀어? 뭐하러 부르긴 일 시키려고 불렀지. 농담도 아닌 듯 웃음기 하나 없는 목소리로 대꾸하던 시어머니. 그 말을 듣고 가족이라기보다는 일꾼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어쩌면 하녀를 들였다고 생각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 임신 중이던 최 씨를 부려먹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어라, 근데 배가 불렀는데 임신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저 솥단지 들게 해도 되나? 참네. 우리 때는 솥단지가 아니라 솥단지 할애비도 날랐어. 그렇긴 하지. 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벌개진 얼굴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애미야, 그거 옮기고 선주 사과라도 하나 깎아줘라. 저기 집에는 임신한 게 벼슬인가? 하루 종일 누워서 저러고 있네. 혀를 차며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은 최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시누이에게 사과를 깎아다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론 딸에게 이년저년 욕을 하지만 며느리인 최 씨보다 아끼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네. 왜 똑같이 임신했는데 한 명은 노동을 하고 한 명은 수발을 받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에도 바보 같았던 최 씨는 말없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이고, 사과 안 먹는다니까. 언니는 왜 내려와서 이 고생을 해요? 이해가 안 가네. 사과 접시를 받아들며 혀를 차던 시누이는 최 씨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받으니 얼굴이 괜스레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르르 아파오는 배를 손으로 문지르며 인상을 쓰자 그걸 보곤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말이라도 해보지. 그리고 사과를 아삭아삭 씹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덧붙이는 말에 미련하다는 단어가 언뜻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다음 할 일을 정해주는 시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날의 일이 평생 가슴에 맺혔습니다. 최 씨라고 남편에게 말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맏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시대 분위기였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땠는지 잘은 몰라도
적어도 최 씨 주변에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불효자들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이죠. 아, 나 배가 이상한데. 왜? 아파? 몰라, 이상한데. 그리고 나서 최 씨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유산기가 있다는 말에 최 씨도 남편도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동안 배가 자주 찌르르 한다고 느꼈지만 유산이라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 안정 취해야 한대. 당분간 일도 쉬어. 그리고 그걸 시어머니가 가장 못마땅해 했죠.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떨어지려고 그래?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최 씨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눈을 깜빡깜빡 거리며 눈치를 줬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라는 표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으이구, 가지가지 한다. 이번 주에 김장할 거라고 했냐 안 했냐?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누가 이번 주에 오라던? 누굴 무식한 노인네 취급을 해? 내가 그렇다고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오라고 할까봐. 아니요. 그럼 다음 주는 올만하냐? 그러면 김장을 한 주 미루고. 그 말에 답을 하지 못한 채로 수화기만 들고 있자 옆에 있던 남편이 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네,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푹 쉬어야 된다고 그래서요. 죄송해요. 그 다음 주에는 저도 같이 갈게요. 잠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가겠다는 남편의 말에 최 씨가 아연실색해서 물었습니다. 다다음 주에 간다고. 그때쯤이면 괜찮아지잖아. 그 말에 최 씨는 누운 채로 팔을 들어 눈을 가렸습니다. 이번에 김장 못 간 거 죄송하니까 그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그러다 애 잘못되면? 애가 왜 잘못돼? 그러다 정말 애가 잘못되면 최 씨 탓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물쭈물하다 기어이 2주 뒤에 최 씨를 끌고 갔죠. 다행히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만삭 때까지도 최소 보름에 한 번씩은 시집에 갔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 씨는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3주 일찍 출산을 했고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서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아이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최 씨는 저승사자 코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출산 직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때부터 내내 평생에 걸쳐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애 엄마가 그걸 못 참고 배에 칼을 대. 아이가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게 다 애미가 못 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무조건 자연분만을 했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애 셋 낳은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더 잘 알아. 수술해서 낳은 애는 잔병치레도 많고 건강하지를 못해요. 우기며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했고 남편은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감히 대들기 힘들어 외면했습니다. 그 뒤로 애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 탓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죄다 허약해야 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최 씨의 시어머니가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찍혀 발가락이 부러졌었는데 연락을 받았을 때는 하필이면 최 씨의 아이도 아팠던 때였습니다. 열 많이 나? 약 먹어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뜨끈뜨끈하다. 어쩌지? 당신 혼자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지연이까지 데리고 어떻게 가? 나 혼자. 남편의 말에 최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 너는 어떻게 된 게? 시애미가 입원을 했다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냐? 입원한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꼭 며칠 동안 안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 시어머니에게 최 씨가 대꾸했습니다. 지연이가 지금 열이 많이 나서요. 아무래도 지연이 아빠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 뭐?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안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면서 펄쩍 뛰는 게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참에 연을 끊고 살자, 아주. 너는 집에서 네 시애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유난스럽게도 구는 시어머니.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 씨는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다만 아픈 딸까지는 데려갈 수 없었고 근처에 살고 있던 친언니에게 잠시 맡겼죠. 얼른 갔다가 올 생각에 마음이 무척 조급했습니다. 지연이는? 아, 지연이 열이 나서 못 데리고 오고 저희 언니네 집에 맡기고 왔어요. 지금 잠들어 있어서.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픈데 손주가 와봐야지. 지금 아파서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프다는 말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인지 손주가 병문안 오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거봐라. 자연분만을 안 하니까 애가 그렇게 허약 체질이지. 혀를 차는 시어머니 때문에 가슴에 불기둥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어머니 발가락은 어떠시냐고 묻는 남편을 최 씨가 아무도 모르게 흘겨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옷차림이 그게 뭐냐? 시애미 우세시키려고 그러고 왔어? 시어머니의 말에 다급히 차림새를 살폈습니다. 아이도 아프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급히 오느라 옷은 신경을 못 썼는데 지적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흉봐.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봤자 병실에 있는 환자 몇몇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병문안을 오며 얼마나 더 차려 입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뭐? 벌써? 네. 지연이가 걱정이 돼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최 씨를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입으로 말은 뱉지 않았어도 또 자연분만 얘기를 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지난 일이었지만 제왕절개 수술을 한 자국이 욱신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최 씨는 시어머니란 사람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속이 없고 순진했어도 그런 아기를 마주하니 최 씨 또한 아기가 생겼습니다. 뭘 그리 잘못을 했기에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전혀 중재를 해주지 못했고 최 씨는 그런 남편과 자식이 있다는 죄로 갈라서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었죠. 그러다 최 씨도 나이 들고 50대가 되니 더 이상은 시어머니에게 굽신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륜이란 게 생기기도 했고 50대가 되기까지 당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도 최 씨의 행동에 딴지를 걸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또 안 오냐? 아범이 갈 거예요. 너는? 맏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누워 있어도 내려와서 누워 있어? 거치적거리니까 집에서 쉴게요. 대신 아범 보낼게요. 시어머니는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다며 불평을 늘어놓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에 쫓아와서 끌고 갔을 텐데 시어머니도 많이 늙었다 싶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최 씨도 시집에 딱 할 일만 했습니다. 내 몸이 힘들 땐 행사에 가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충격이 컸는데 비슷한 일이 거듭되다 보니 오히려 최 씨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몸은 편해졌지만 심적으로는 더 괴롭기도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못했던 과거의 바보 같은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가 이전처럼 자주 찾아가질 않으니 시어머니가 최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있든 없든 용건은 최 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시 같은 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이러더라. 내 참 너무 오래 사니까 며느리한테 그런 소리를 다 듣는다. 그럴 줄 알고 내가 그때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여시 같은 거한테 작은 아들 뺏긴 기분을 알겠냐? 주말에 일찍부터 와서는 동서 흉을 보는 시어머니에게 별다른 맞장구를 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는 않아도 대놓고 대들지 않는 큰 며느리가 매일 싸가지 없다고 욕하는 작은 며느리보다는 나은 모양이었습니다. 호응을 해주진 않아도 반박하지 않으니 이렇게 한 번씩 와서 작은 며느리나 막내딸 흉을 그렇게 받습니다. 동서나 시누이는 시집 근처에 살아서 최 씨와는 만날 일도 많지 않고 따로 연락하며 살지도 않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누이나 큰동서는 세상에 없을 못된 불효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최 씨 또한 동서나 시누이와도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들었습니다. 최 씨보다 손아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늘 최 씨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던 동서, 그리고 똑같이 임신한 몸으로 최 씨의 수발을 받던 시누이. 누구 하나 최 씨에겐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드니 멀어진 사이였죠. 그것이 또 너희 얘기를 하더라. 최 씨에게서 기대했던 호응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은근스레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인물이 못나서 시집도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니까. 관상이 박복할 관상이라고 말이야. 동서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신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한 소리를 퍼부어 줬잖냐. 어찌나 지연이 흉을 보던지 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만 말한 줄 알아? 옛날에 대학도 한 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발랑 까져갖고 공부는 안 하고 애인을 만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 그 말에 최 씨는 밥을 하다 말고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하소연을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 이년 저년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동서가 왜 왕래도 잘 없는 최 씨의 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말을 들은 동서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하신 말씀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거짓말 참 잘하시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람한테 더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서의 목소리에도 억울함과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동서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동서나 시누이에 대해 나쁜 말만 듣다 보니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안 좋은 기억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질을 꼽자면 단연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건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 일도 벌써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 시어머니는 90세를 넘기고 점점 노쇠해졌습니다. 물론 90세가 넘은 것 치고는 건강한 편이었지만 혼자서 거주하기엔 무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 중 누군가가 모셔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시어머니도 그걸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모시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시동생네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시누이도 그간 감정에 골이 깊어져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산다며 거절했죠. 그러다 보니 장남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딱히 거부하지를 않으니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연히 최 씨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최 씨는 결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끔 보며 최소한의 기본 도리만 하는 것까지는 해오던 대로 하면 되지만 합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희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다들 못 모시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 자식이 셋인데 왜 우리가 꼭 모셔야 하느냐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따지면 나만큼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나를 봐서 좀 참아주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니 90세가 넘었어. 왜 무조건 나만 희생하라고 해? 당신은 늘 그랬지.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지연 엄마, 나도 부탁해 정말.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보고 어머님을 모시자고 해? 내가 돌볼게. 당신은 밥만 해줘. 그게 말이 돼? 적어도 형제들이 똑같이 모셔야 할 거 아니야. 장남이라고 우리가 뭐 하나라도 더 받은 게 있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말은 해볼게. 시누이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시동생은 동서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동생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던 남편은 며칠 뒤에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병호랑 1년씩 모시자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서 제발 부탁한다는 남편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이미 90세가 넘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상의가 되지 않았던 동서는 최 씨에게 전화에 따지고 신우에게도 전화의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험한 말들이 서로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때문에 삼남매가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것이 최 씨였습니다. 맏며느리가 할 일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말이죠. 최 씨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도 그렇고 시누이도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결국에는 시모를 모시는 일에서 발을 빼겠다는 시누이. 이러나 저러나 인간이란 이기적일 수밖에 없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모시고 온 시어머니. 1년 뒤에는 시동생네 집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그때 가서 가려고 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원래 부모는 장남이 모시는 거잖아. 그게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잊지도 않은 법을 들먹이는 시어머니. 대꾸를 해봤자 최 씨만 피곤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최 씨의 지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와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괴로워졌습니다. 최 씨도 70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리도 좋지 않아 곧 수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도맡아서 돌보겠다던 남편은 그 말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여자인 최 씨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자꾸만 최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목욕을 아범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말이냐? 자식인데 어떻다고 그러세요? 네가 옆에서 거들면 되잖냐? 저도 힘에 부쳐요. 됐다. 안 씻을란다. 그러면서 욕실 의자에 앉아서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집어 던져버리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최 씨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최 씨의 도움만을 바란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고생하는 걸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씨만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물건을 던지고 점점 난폭해지는 모습을 보니 치매가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았지만 90세가 넘었는데도 정신은 또렷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치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자꾸만 남편과 최 씨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 왜? 시어머니가 잠든 시간 조용히 최 씨를 식탁 앞으로 부른 남편. 의아한 표정의 최 씨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당신 혹시 어머님한테 빨리 돌아가시라고 했어? 뭐? 최 씨는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뒤에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해? 난들 알아? 내가 어머님한테 그런 말 할 사람으로 보여? 억울해서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어쨌거나 정확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오해할 만한 말은 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맨날 죽어야지 하시는데. 왜 그랬어? 내일부터 밥도 안 드시겠다고 그래. 기가 막혀서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이 억울함이 풀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 비슷한 말도 한 적 없어? 점심에도 쌀 아깝다고 밥도 조금 드시라고 했다며. 뭐? 당신은 그 말을 믿어? 그러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전혀 없는 말을 하시겠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야? 최 씨의 물음에 남편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최 씨 또한 그럴 사람이 아닌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냥 이왕 같이 살기로 한 거 서로 오해 없게 하자는 거지. 어머니 서운하게 해서 뭐해.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어머니가 그런 말 하면서 울적해하면 내 심정이 어떻겠어. 그러는 최 씨의 심정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순간 동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하는 말은 고지곳대로 믿지 말라던 그 말 말이죠. 천하의 못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기까지 동서도 시어머니에게 많이 시달렸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한 접시 더 내와봐라. 어이구, 그렇게 많이 드시게요. 입맛이 싹 도는 게 다 맛이 좋잖냐? 어머니가 당신이 한 음식이 입에 맞으시나 보다. 그거 하나는 잘하네. 최 씨는 요리를 못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늘 맛있다며 한 접시 두 접시 먹는 통에 평소보다 배는 더 많은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미운 마음이 솟았습니다. 음식도 적당히 해서 밥 타령 좀 그만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뒤에서는 며느리가 어떻게 했네. 뭐라고 했네. 그렇게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욕을 하면서 정작 하나부터 열까지 최 씨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시어머니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똑같이 미웠죠.
어느 날 최 씨는 자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실 잠에 들었는지 아니면 눈만 감고 있었는지 헷갈렸습니다. 자다 일어난 것 같지 않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요즘 들어 자주 이렇게 새벽마다 눈을 떴습니다. 원래는 잠 하나는 깨지도 않고 잘 잤는데 말이죠. 최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내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곧 70인데 시어머니를 보아선 앞으로 10년도 거뜬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8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거기까지 생각한 최 씨가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는 건 어둠뿐이었습니다. 최 씨의 인생 같았죠.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끝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 생각에 소름 끼쳐서 우울해졌죠. 하지만 그래도 시동생과 번갈아가며 모시기로 했으니 우선은 얼마간 버티면 1년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숨통이 좀 트이겠지 싶었죠. 그런 노모를 돌보는 일 앞에 효자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와야 되는데. 또 어딜 가는데? 아니, 급하게 부는 데가 있어서. 남편은 집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자잘한 심부름도 해야 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 힘들게 하는 데는 도 같은 시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도니 시어머니가 이간질을 하려고 말을 꾸며내도 남편은 진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1년이 되었을 때 모시고 가기로 했던 시동생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전화조차 제대로 받질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싸움은 최 씨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떡해? 죽어도 못 모시겠다는데. 그러면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다 버려? 당신은 정말 평생을 내 생각을 안 해주는구나. 최 씨도 늙은 시모를 내다 버리자는 말은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어머니를 좋은 얼굴로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은 모르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최 씨에게 괴팍하게 굴었습니다. 최 씨는 점점 말을 잃어갔고 남편과도 얘기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최 씨를 보면 한숨을 쉬었죠. 내 말 안 들리냐? 아까부터 불렀는데. 시모의 목소리와 함께 퍽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쩐지 머리가 멍해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마 부근이 뜨거운 것 같았죠. 남편이 다급히 다가와 이마를 감쌌습니다. 빨간 피를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던 최 씨를 시어머니가 몇 번 부른 것 같았는데 대꾸를 하지 않자 근처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진 모양이었습니다. 하필 그게 최 씨의 이마를 강타했죠. 그 와중에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 시모가 죽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여태 최 씨가 잘못 생각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만 효도하는 남편,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어머니를 욕을 먹어가며 모시는 어리석은 며느리 최 씨. 1년이란 기한이 있으니 인간된 도리는 하자 싶었는데 인간된 도리를 하다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갈 것 같았습니다. 다리 수술은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보다는 내가 우선이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가 실수로 던지신 거겠지.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의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최 씨는 다음날 짐을 싸서 훌쩍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우유부단했고 시동생이나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최 씨 부부뿐이었습니다. 아니, 최 씨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 혼자 살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풀자 그제서야 제대로 숨이 쉬어졌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있는 그 집보다는 훨씬 아늑하고 정이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최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다시는 안 그러신다더라. 실소가 나왔습니다. 끝까지 최 씨의 심정을 헤아리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지금 나이까지 살아온 스스로에게 벌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어머님한테도 나아.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는 며느리랑 사느니 사랑하는 아들이랑 둘이 알콩달콩 살다 가시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그래야 나도 1년이라도 더 오래 살 것 같아. 최 씨의 말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시어머니를 돌볼 남편이 힘들 것임은 분명했지만 그것조차 최 씨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행세는 지금까지도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남편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면 당신 돌아올 거야? 하지만 최 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낸 아내라고 평생 당신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라고. 나는 이렇게 나대로 살게.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어머님 모시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30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 됐잖아. 아니, 여보.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또 그 소리야? 지겹다. 가는데 순서가 어디 있어. 당신은 내가 어머님보다 먼저 가야 그 말 안 할래. 그러자 입을 꼭 닫은 남편. 당신도 내가 당신이랑 떨어져서라도 살아있길 바란다면 더 이상은 나 잡지 마.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흐르자 결국 시모를 요양원에 모셨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최 씨는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죠. 혼자 1년간 살아보니 혼자 사는 삶이 훨씬 좋았습니다. 내 편인 적 없던 남편과 노후를 보내느니 혼자서 하고 싶은 거 소소하게 하며 홀가분하게 사는 게 뒤늦게 되찾은 최 씨의 인생이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앞으로의 세월은 최 씨 스스로 만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위한 삶을 말이죠. 너희끼리 집에서 쉬지 차라리. 에이. 그래도 우재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보고 해야죠. 그러면 너희가 우재 좀 보고 있어야 밥을 차리든 말든 하지.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빠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쉬는 건 좋은데 종일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모처럼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배고픈데 밥 언제 먹어요? 차리고 있어. 근데 너희는 언제 가려고 그래? 하루 잤으면 됐잖아.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는데요. 내일 가려고요. 아니, 너희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일을 해 차라리. 할 일 없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던지. 아니면 셋이서 나들이를 가. 처가에서도 멀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저희는 어딜 가요?
여행도 가봤는데 명절엔 특히 다 비싸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저희는. 그럼 너희 집에서 쉬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박명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명절이라면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 차례, 제사. 평생을 얽매여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맏며느리인 탓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었고, 그 때문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 간의 갈등도 많았죠. 결국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전쟁 같은 명절 문화를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명절이 다시 한번 싫어질 줄은 말이죠. 명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굳이 찾아와서 놀고 먹는 아들 며느리 때문에 다시 시집살이가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 한번 해주는 법 없이 차려진 밥 먹고 종일 퍼질러져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 때문에 어린 손주를 보는 일은 박 씨 부부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명절인데 뭐가 힘드냐 하겠지만 평소에도 자주 손주를 맡기는 아들네였습니다. 명절 정도는 푹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박 씨 부부 모두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절은 박 씨 부부에게도 소중한 연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자식 뒤치다꺼리 하느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도 좀 명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귀찮을 수 있었죠.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부터 따로 살고 있었고, 아들은 몇 년 전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박 씨 부부는 조금 고달파졌습니다. 원래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박 씨 부부만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들 내외가 찾아오는 게 달갑지만은 않았죠. 박 씨의 남편은 5남매 중 첫째였습니다. 장남의 숙명으로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참여해야 했고, 그 때문에 박 씨는 맏며느리 노릇을 지겹도록 해야 했습니다. 명절 2번에 제사 4번, 그리고 각종 가족 행사까지 합치면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시집의 친척들이 모이는 날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호출되어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우 엄마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정우 엄마만 부려먹으세요? 이리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너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 애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 네 아버지 보시면 큰일 난다. 얼른 나가 있어. 어딜 부엌에 들어와? 부엌 좀 들어오면 어때서요? 지겹지도 않으세요? 네가 이럴수록 정우 엄마만 미움받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니가 안 미워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다음 명절부터는 저희 안 내려옵니다. 뭐야? 이 여시 같은 것이 시키든? 어머니! 이 사람 집에 돌아가면 며칠을 알아 누워요. 나는 안 그런 줄 아냐. 그러면 이런 것 좀 간소화하면 되잖아요. 조상 모시는 걸 어떻게 대충 해? 이게 뭐더라는 짓이야? 결혼 생활 동안 몇 번이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부한 비극이었죠. 박 씨 부부가 명절에 발길을 끄느니 시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식음을 전폐하고, 시집 식구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에는 제사에 관한 것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괴로워하던 남편. 결국 핏줄을 저버릴 수 없었던 박 씨 부부가 연로한 어머니에게 항복을 하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는 제사들을 박 씨 부부가 물려받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식음을 전폐해가며 지키고 싶었던 제사는 살아계신 동안엔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박 씨도 그래서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남편은 첫 제사만 지내고 그 뒤로는 더 이상의 제사는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명절에도 이제는 아무도 모이지 말자고 했죠. 그러자 이번엔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마음대로 돌아올 집을 없애냐는 말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왔던 형제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알아서 지내. 명절이 뭐라고 우르르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고생하는 사람만 고생하고 말이야. 그렇게 모이는 게 좋으면 너희들끼리 모여라. 그래서 남편이 형제들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50 넘어서 제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되었죠. 애들 내일 온다고 그러지? 정훈애랑 정인이도 시간 맞춰서 같이 온대. 오후에. 하루 자고 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불 빨래 했구나. 오늘 대청소 해야 돼. 아이고, 당신은 음식 준비해야 하잖아. 청소는 내가 할게. 장은 봐왔어. 그래도 며느리 오는 첫 명절인데 신경 좀 써야지. 그동안엔 손님이라고 해봐야 아들, 딸이 전부였고 명절이라고 특별히 뭘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크게 다를 거 없었습니다. 그냥 외식만 할 때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젠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골치가 아픈 일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오라고 했더니 굳이 자고 가겠다는 아들 때문에 박 씨 부부가 분주해졌습니다. 작은 방들까지 전부 깔끔히 청소를 해야 했고 음식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명절 아침에 오면 떡국이나 간단하게 차리면 되겠지만 전날 저녁에 오면 저녁상을 거하게 차려야 해서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명절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들인데 아무것도 안 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잘 먹었습니다. 입맛에는 맞았어? 네. 맛있어요. 이제 치우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아들도 한번 바라보고 시누이도 한번 쳐다보고 아주 눈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박 씨가 힐끔 보고는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치우는 건 우리가 할게. 차례상은 아니었지만 푸짐하게 차리다 보니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을 생각하면 시집에서 이런 설거지는 모두 박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박 씨는 거기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었습니다. 설거지라면 자다가도 인상을 쓸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에게 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명절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까지 두 끼였는데 차렸다 치웠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명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니 며칠 전부터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돌아가고 나서도 뒷정리에 다시 이불 빨래를 해야 하고 청소도 해서 명절이 끝나자 근육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 아니면 처가에 가던가. 아예 오지 말라고요? 그래. 여행을 가도 되고. 엄마 아빠도 명절에 좀 쉬려고. 무슨 일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 평소에도 볼 수 있는데 명절이라고 부담 가지고 올 필요는 없지.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을 게 뭐 있어. 오히려 힘 안 들고 좋다. 그러자 아들은
서운해하지도 않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며느리도 좋아한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명절에 시집에 오고 싶은 며느리는 없을 테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그럼 명절에 나도 잠이나 몰아서 자야겠다. 오지 말란 소리를 모두 반기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에 박 씨의 시부모님도 이렇게 얘기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을 하니 말이죠.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그런 삶을 안 살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의 위안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절부터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안 온 것은 처음이었는데 아들은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신기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와 남편 둘 다 지금까지 일하고 있기에 쉬는 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푹 퍼져서 쉬기도 하고 둘이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참 좋은 거구나 싶었죠. 이번에 어디 놀러 가세요? 아니, 이번에는 집에서 쉬려고. 너희는? 처가에 내려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네. 지난 명절에 여행에 다녀왔던 아들네 부부는 이번에는 사돈네 집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명절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 2년 정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우재 좀 맡아주세요. 우재 엄마 병원 좀 갔다 와야 하는데 애 데리고 가면 힘들어서요. 그래, 알았어. 맡기고 갔다 와. 감사해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아들 며느리를 훨씬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며느리가 집에서 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 크고 나서 며느리가 복직을 하자 맡기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시집에서 간섭하지 않아서 좋다는 말을 몇 번 했던 며느리였는데 어느샌가부터는 거꾸로 시집을 찾곤 했습니다. 친정이 멀리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결코 박 씨 부부에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드셨죠? 아니, 괜찮아. 우재가 유별나긴 해요. 말 잘 안 듣죠.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래도 잠깐인데 뭐. 두 돌이 지났지만 고집이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보면서도 애를 먹었는데 말 그대로 몇 시간 돌보는 일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손주에게 손이 많이 가는 걸 아는지 서너 시간 이상은 맡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왔기에 박 씨 부부도 힘들 때가 있었죠. 올해 명절에는 집에 갈게요. 우리 집? 네. 우재 데리고 갈게요. 한동안 오지 않았는데 다시 명절에 찾아오겠다는 아들의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까지 데리고 오면 그전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니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보는데 굳이 명절에까지 올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애 데리고 처가에 가기도 너무 멀고요. 원래는 3-4시간 걸리는 거리를 7시간 넘게 가야 하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오려는 건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끼리 집에서 쉬지 차라리. 에이. 그래도 우재도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보고 해야죠. 그 말에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우재 좀 보고 있어야 밥을 차리든 말든 하지.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빠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아?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연휴 첫날 오전에 집에 와서 방에 줄곧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컴퓨터인지 노트북인지를 들고 와서 게임 같은 걸 하는 듯 했죠. 얼른 끄고 나와봐. 아, 쉬러 왔는데.
쉬는 건 좋은데 종일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저희는 이게 쉬는 거예요. 집에서는 우재 때문에 못하니까. 아들의 말에 박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네가 온다니 급하게 준비하느라 어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있으니 곱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희 집에서도 이러는 거 아니지? 우재 냅두고. 아니죠. 그러니까 명절에는 좀 봐주세요. 이러려고 집에 왔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박 씨가 눈치를 줘서 그런지 첫날에만 그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가 박 씨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픈데 밥 언제 먹어요? 그놈의 밥 타령에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아들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데 밥 챙겨주고 치우고 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꼭 백수 자식 둘을 돌보고 있는 듯 했죠. 애가 생기니 이렇게 애를 대신 돌봐주질 않으면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박 씨의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편할까 싶었습니다. 애도 두면 대신 봐주고 때 되면 밥 차려주고 말이죠. 반면에 그걸 모두 대신해주는 박 씨 부부만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 없는데요. 내일 가려고요. 작정하고 왔는지 갈아입을 옷도 이틀치를 들고 왔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있다가 가겠다는 말에 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듯 했죠. 아니, 너희 직장 다니느라 못했던 일을 해 차라리. 할 일 없으면 밀린 집안일을 하던지. 아니면 셋이서 나들이를 가? 그랬더니 지난번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가에서도 멀다고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저희는 어딜 가요? 여행도 가봤는데 명절엔 특히 다 비싸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요. 저희는. 그럼 너희 집에서 쉬어. 박 씨가 며느리일 때는 명절 음식하고 손님들 대접하느라 힘들어서 병이 날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지금 이제는 자식 수발 드느라 명절이 두려워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도 명절에는 쉬고 싶고 노동을 하기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푹 퍼져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죠. 저희는 이때가 유일한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그건 박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이 넘었지만 각자 하는 일이 있어서 아들네처럼 명절이나 주말이 유일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자꾸만 애를 맡겨서 쉬질 못했고 명절마저 아들네 뒤치다꺼리를 한다면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서 같이 밥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라도 한번 도와주면 모를까.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니 문제였습니다. 핀잔을 줘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밥 차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부려먹지 않아야 상식적인 시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행 갈 거니까 너희들도 가족끼리 여행 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동해로 갈 거야. 저희도 갈게요.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여행해. 왜요? 어차피 가는 거 같이 가면 좋죠. 남들은 너희들끼리 시간 보내라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왜 박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반대로 행동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 같이 여행 간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인 딸도 전날에 연락이 와서 같이 여행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아들네와는 달랐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아 혼자였고 뭘 하든 눈치 볼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가 오게 되면 며느리도 오게 되고 손주도 오게 되고 아무래도 힐링을 할 수 있는 여행이 되지는 못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여동생은 되고 자신들은 안 되냐며 서운해하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와 함께 간 여행은 박씨 부부에게도 딸에게도 최악의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 하던 대로 똑같이 하는 아들네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컴퓨터를 가져와서 게임을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까요? 천방지축 아이를 볼 생각은 전혀 없는 아들내외 때문에 박씨 부부와 딸만 동분서주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받아보며 천천히 거닐고 회도 먹고 할 생각이었는데 손주가 울며불며 바닥을 뒹구는 바람에 그걸 달래느라 바다는커녕 머리에 모래만 잔뜩 달고 와야 했고 횟집은 아이가 식당에 오래 앉아있질 못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희낙낙 저들만 좋았죠. 엄마, 이 조합으로는 나는 다신 여행 못하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신경을 꺼버리니 고모인 박씨의 딸도 조카를 돌보느라 진이 빠진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성인 여럿이서 아이 하나는 어떻게든 돌보겠지만 아들 내외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딸도 오빠 부부에게 학을 뗐고 그건 박씨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나 이기적인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이면 전 같은 것도 부치고 했잖아요. 음식도 진짜 많이 했는데 좀 그립긴 하네요. 지금은 명절이 명절 같지 않으니까. 전을 부치라고. 맛있긴 하잖아요. 바로 부쳐서 먹으면. 잡채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명절 느낌이 안 나긴 하네요. 사돈네는 그런 음식 하시니? 아, 안 하시긴 하시죠? 또다시 찾아와서 놀고 먹는 아들 며느리가 반찬 투정인지 뭔지를 했습니다. 전이 어쩌고 잡채가 어쩌고 하는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은 엄마가 명절마다 그 고생을 했던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타령을 하나 싶었습니다. 너네 집 사줬는데 왜 자꾸 오는 거야? 좀 가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오죽하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발 좀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들네는 그런 박씨 부부를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우재도 어린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와서 세배하고 용돈도 받고 그런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세요. 너희 삼시세끼 차려주는 것도 일이야. 참 씁쓸하네요. 자식이 부모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귀찮아하세요? 반대로 우리가 명절마다 너희 집 가서 밥 타령하면 좋겠냐? 그 말에는 얼른 대답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네를 보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부득불 찾아오니 제대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했죠. 이게 다 뭐예요? 다음 명절에 찾아온 아들 내외가 부엌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긴? 음식 준비하려고 하지. 무슨 음식이요? 무슨 음식이긴? 명절인데 뭐라도 해야지. 아, 그래요? 아들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고 며느리도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한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는 식재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씨 부부가 미리 장을 봐왔는데 이제부터 제대로 음식을 차려볼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말이죠. 어서 손 씻고 와. 우재는 정우 네가 보고. 네? 저요? 그래. 여자라고는 너랑 나밖에 없잖아.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씻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부터 전 부칠 거거든. 이거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이쑤시개에다가 꽂아.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요? 너도 전 먹고 싶다며? 명절엔 자고로 기름 냄새가 나야 된다고 그러잖아. 아니, 그래도 너는 나가서 우제나 보라니까. 그러자 아들이 거실로 나갔고 며느리는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른 앉아서 해. 아, 네. 다 하면 계란물 입혀서 부치면 돼. 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해버릇해야 늘지. 박 씨는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재료 손질을 박 씨가 했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지나자 등 뒤에서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드니? 아, 네. 조금요. 옛날에는 그거에 5배는 붙였어. 사실 박 씨도 힘들었습니다. 부엌에 서서 뭔가를 하려니 허리도 쑤셨죠. 하지만 며느리는 아주 죽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같이 전도 부치고 하니까 좋다. 다음부터는 다시 차례도 지낼까 생각 중이야. 정우 아빠랑 상의 좀 해봐야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표정이 하도 간절해서 어쩐지 웃음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 정우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조상 모시는 거 소홀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 근데 우리가 차례도 안 지내고 제사도 안 지내니까 좀 마음에 걸리네. 아,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그러는 추세긴 하잖아요. 추세가 무슨 상관이야? 집마다 다른 거지 그건. 네, 그렇죠. 아무튼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겠으니까 하던 거 마저 해. 박 씨가 다시 뒤를 돌자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적당히 해서 먹어요. 저희밖에 없는데 음식 많이 해서 뭐해요?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지. 전이면 충분하잖아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물도 해야 되고 산적도 해야 되고 또 뭐 사왔지. 아무튼 할 거 많어. 그러자 아들도 기가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할 일 없으니까 나가. 너희 할머니 살아계셨으면 큰일 났다. 아니, 그래도 우리 둘이 해도 충분해. 내가 우재 엄마 잡아먹니? 별로 안 힘들지? 아, 네. 마지못해 대답하는 며느리를 못 본 척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도 또다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우재 엄마. 내가 거품 묻히면 옆에서 좀 헹궈줘. 아, 네.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뭐가? 왜 안 시키던 걸 자꾸 시키세요? 예. 설거지가 어때서? 엄마 옛날에는 그 많은 거 혼자 다 했어. 그래도 옆에서 같이 하자는 건데 싫어? 시엄마가 며느리한테 이것 좀 못 시켜? 며느리는 표정은 싫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차마 대놓고 싫다고 하진 못했습니다. 박 씨가 그동안 시키질 않아서 자신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명절 당일이 되었을 때는 새벽 5시에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우재 엄마. 일어나 봐. 네? 지금 시간이. 5시야. 근데 벌써 일어나요? 원래 명절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거야. 머리를요? 비몽사몽 어리둥절한 며느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서 머리를 감아야 하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박 씨도 그건 이해가 안 갔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에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명절마다 해왔던 관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안 하지만 말이죠. 같이 아침 준비를 하면서 보니 며느리는 하루 사이에 퀭한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10시까지 늦잠을 잤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종일 쉬지도 못하니 피곤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목적이 있기에 참고 하는 것뿐이었죠. 우리는 찬밥 먹자. 어제 먹은 밥이 남아가지고 새 밥을 조금밖에 안 했네. 그래도 새로 하시지. 아깝게 뭘? 여보, 내 거 먹어. 어? 남자는 찬밥 먹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없어? 박 씨는 시부모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겪은 일들을 애써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며느리에게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님 설거지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점심 때 먹을 쌀도 불리고 마늘 좀 까놔야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프네. 제가 해요? 그럴래? 아, 엄마. 왜? 지금 일부러 이러세요? 무슨 말이야? 박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명절 분위기 내고 싶다고 해서 전도 부치고 했는데 왜? 그걸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다음부터는 전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무슨? 차례도 다시 지낼까 생각 중인데. 힘들게 왜 그러세요? 뭐가 힘들어? 너희 서운하다며?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우제는 조부모 사랑받고 명절 추억 쌓아주면 좋지. 차례상 차리는 것도 구경시켜주고. 그러자 아들도 경악을 했습니다. 박 씨는 태연하게 차만 홀짝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말이죠. 너희 어디 가니? 이만 가보려고요. 왜? 내일까지 있는 거 아니었어? 내일 먹을 것까지 장 봐왔는데. 아니에요. 집에서 쉬려고요. 집에서 쉬어줘? 우제도 있는데. 여기 있어. 박 씨의 말에도 아들 며느리는 서둘러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터덜터덜 지친 발걸음이었죠. 아들 며느리가 나가자 남편이 허허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 또한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아들은 다음 명절부터는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단 하루였지만 조금 힘들게 했다고 발길을 끊는 아들 내외가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자식을 꼭 이런 방법으로 쫓아내야 했었나 생각하면 쓴웃음이 났다가도 이제 다시 그 고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충격요법이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아예 안 보고 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명절이 두렵지는 않게 되었죠.